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배를 감싸 안고 친정집 대문 앞에서 쓰러진 딸, 흠뻑 젖어 엉망이 된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그것도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애를. 하지만 사돈댁 식구들은 아버지를 그저 힘없는 시골, 늙은이로 여기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 오만함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짜 정체가 드러나자 기세등등하던 사돈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사위가 피눈물을 흘리며 다리에 매달려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의 잔혹하고 통쾌한 복수. 과연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세게 쏟아지는 비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적한 단독주택을 집어삼킬 듯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집주인 박태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천둥 소리에 잠 못 이뤘을지 모르지만 박태철에게 이 정도 빗소리는 자장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보다 더 험한 소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박태철의 가슴속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마치 소화불량처럼 명치가 꽉 막힌 듯했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생각하며 얼굴을 문질러 보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태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쿵 빗소리에 묻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박태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태철이 컵을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은 빗물에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철이 숨을 죽이고 현관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우르르 쾅!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뇌성과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박태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박태철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선아였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 시집 보낸 딸 박선아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선아가 힘없이 고개를 들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박태철의 심장을 찢어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선아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박태철이 비명을 지르며 딸을 부축했습니다. 선아야, 정신 차려라 선아야. 박태철의 손에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났습니다.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태철이 딸을 안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딸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라 산처럼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등은 곳곳이 찢어져 피멍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 사이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얇은 인부복은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꿈이기를,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선아야, 눈 좀 떠봐. 아빠다. 아빠 여기 있다. 박선아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죄송해요. 밥 다시 차릴게요. 된장찌개가 식어서 죄송해요. 박선아가 헛소리를 하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박태철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이라니, 된장찌개가 식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태철이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배 위에 선명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구두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임신한 딸의 배를 구두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박태철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30년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봉인해왔던 야수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 아니 살인 미수였습니다. 박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눈동자 속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딸을 소파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를 부를 시간조차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응급실에 가봤자 기다리다가 손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거 박태철의 수하였고 지금은 근처 종합병원 원장이 된 이 원장이었습니다. 박태철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 열어.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응급실이라니요? 내 딸이 죽어간다.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 수술실 비워놓고 대기해. 내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잘못되면 네 병원 먼지가 될 줄 알아.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태철이 전화를 끊고 다시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70세를 넘긴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박태철이 빗속을 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딸을 눕히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와이퍼가 맹렬하게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태철이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박선아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 조금만 참아, 선아야. 아빠가 병원에 다 데려왔어. 조금만 더 버텨. 박태철이 백미러로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선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때리지 마세요. 아기는 안 돼. 제발, 아기만은. 박태철의 손이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라니, 때리지 말라니. 박선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사위 김준석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라더니 다정한 사람이라더니 2년 전 딸이 수줍게 웃으며 데려왔던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던 그 미소 뒤에 그런 악마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태철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딸에게 해가 될까봐 신원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혼을 허락한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다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등신이야. 박태철이 울부짖으며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박태철의 차가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스트레처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원장이 직접 나와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산모 상태 확인해 태아 심박수 체크하고 바로 수술실로 이동시켜. 의료진이 박선아를 스트레처에 싣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태철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선아의 손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그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선아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박선아가 박태철의 손을 동아줄처럼 꽉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살의 딸이 8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태철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다 나으면 집에 가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잠깐만 자고 일어나. 수술실 앞까지 따라간 박태철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박태철을 제지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무거운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박태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은 비와 피로 엉망이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이 살아주기를, 뱃속의 손주가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태철의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손 안에서 구겨버렸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태철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박선아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이 깨져 금이 간 화면 위로 발신자의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내 사랑. 하트까지 붙어있는 그 이름이 박태철의 눈을 찔렀습니다. 김준석, 내 딸을 적골로 만든 짐승. 사람의 탈을 쓰고 임신한 아내를 구둣발로 짓밟은 악마. 전화는 끈질기게 울려댔습니다. 박태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놈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목을 물어뜯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딸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박태철이 휴대폰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우지끈.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에 휴대폰이 반으로 접혔습니다. 액정이 가루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진동이 멈췄습니다.
박태철이 부서진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농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사채시장을 피로 물들였던 박 회장의 눈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준석, 박태철이 그 이름을 잘게 씹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몸에 난 상처 하나하나, 내 놈뼈 마디마디가 부러지는 고통으로 박태철이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맹세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되돌려주마. 피눈물이 무엇인지, 뼛속이 녹아내리는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창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램프가 꺼진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피가 마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철은 굳게 닫힌 문만 노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그의 어깨 위로 빗물과 땀이 말라붙어 비릿한 냄새를 풍겼지만 누구도 그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차갑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수술복 차림의 이 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태철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통증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 내 딸은, 선아는 어떻게 됐나? 뱃속의 아이는 무사한가? 이 원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박태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박태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게?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우선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태철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이 원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복부를 그렇게 심하게 맞았는데도 태반이 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기가 살려고 엄마에게 꽉 붙어 있었나 봅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고맙네, 이 원장. 정말 고마워. 박태철이 이 원장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수술 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 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이 원장이 간호사에게 눈짓하자 그녀가 태블릿 PC를 가져와 엑스레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흑백의 뼈 사진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이게 선아 엑스레이 사진인가? 네. 여기 갈비뼈를 보십시오. 5번과 6번 뼈에 미세한 실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미 부러졌다가 비정상적으로 붙은 흔적입니다. 여기 팔뼈를 보셔도 금이 갔다가 나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피부 곳곳, 특히 허벅지 안쪽이나 등처럼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둥근 화상 자국이 수십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흔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년은 되었습니다. 박태철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뱃불 자국, 갈비뼈 골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선아가 결혼한 지 딱 2년인데. 회장님,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고문입니다. 아주 악질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입니다.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골라서 때리고 지지고. 박태철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2년 전 딸이 밝게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야. 나 정말 행복하게 살 테니 걱정하지 마. 시부모님도 날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아빠가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는 그런 분들 아니야.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늙은 아버지 가슴에 못 박기 싫어서 그 긴 시간 동안 딸은 지옥불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에 내려왔을 때 유난히 긴 소매 옷만 입었던 것도, 조금 야위었다는 말에 웃으며 얼버무렸던 것도 모두 비명이었습니다. 박태철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병원이 울릴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내 귀가 먹었던 거야.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행복한 줄만 알았던 멍청한 애비야. 천하의 상등신이야. 이 원장과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철은 한참을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눈물은 뜨거웠지만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얼음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눈물만 흘리기엔 딸이 흘린 피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박태철이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소름 끼치는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고집스럽게 써온 그 전화기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림자 실세들의 직통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뚜루루. 새벽 4시 반. 신호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최민준입니다. 잠결 섞인 목소리 하나 없이 또렷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국내 1위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이자 박태철이 거두어 키운 양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 변호사, 자고 있었나? 아닙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태철이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창고 열어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민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연다는 것은 박태철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였습니다. 피 묻은 돈을 세탁하고 법 위에 군림했던 박 회장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태양건설 김진태 회장, 그리고 그 아들 김준석.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 원장 병원이다. 법무팀, 경호팀 전부 데리고 와.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병원 완전히 봉쇄해.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태철은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를 위한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병원 로비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사이를 헤치고 최민준 대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로비 중앙에 앉아있는 박태철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뒤따르던 30여 명의 경호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그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시골 노인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와 거구의 남자들이 조폭처럼 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태철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자 낡은 옷을 뚫고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로비를 장악했습니다. 보고해. 박태철의 짧은 명령에 최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는 차 안에서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준석, 36세. 현재 태양건설 전무직함을 달고 있으나 실권은 없습니다. 유흥업소 출입이 잦고 도박빚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강남 룸살롱 마담 폭행건으로 합의금 3억 원을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박태철이 혀를 찼습니다. 태양건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리하게 리조트 사업을 확장하다 미분양이 속출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될 상황입니다. 자금은 어디서 융통하고 있나? 제2금융권은 이미 전부 막혔고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최근 300억 원의 급전을 당겼었는데 최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 채권자가 골든홀딩스입니다. 박태철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골든홀딩스. 박태철이 은퇴하며 만든 투자회사이자 그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주인이 박태철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 돈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네, 이사회가 보고한 안건이었습니다만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승인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회장님께서는 그게 사돈댁 회사인 줄은 모르셨겠지만요. 박태철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저놈들을 죽이라고 손에 쥐어준 칼자루였습니다. 내 딸을 때린 놈들이 내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니 인공호흡기를 내가 쥐고 있었던 셈이군.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당장 상환을 요구하면 내일이라도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박태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재미없지. 한 방에 죽이면 무슨 재미가 있나? 박태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말려 죽여야지. 피가 마르고 살이 타는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해. 우리 선아가 2년 동안 겪은 그 지옥을 저놈들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야.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아 아가씨에 대한 폭행 증거 자료 수집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긁어모아 아주 샅샅이. 박태철은 병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민준과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선아는 1인실로 옮겨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딸의 모습을 보니 조금 전까지 타오르던 분노가 다시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박태철이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러지고 피멍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아야, 아빠 왔다. 박태철이 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아빠가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소리와 함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는 거야. 내 마누라 보러 왔다는데 왜 길을 막아? 비켜! 술에 잔뜩 취한 사위 김준석과 시어머니 윤미숙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들이닥친 불청객들이 병원 복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정 허락도 없이 멋대로 도망가다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박태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손을 이불 속에 넣어주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병실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왔구나. 박태철이 목을 좌우로 꺾자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최민준에게 눈짓하며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열어줘라. 손님 오셨다는데. 드디어 첫 대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키라니까. 이 덩치만 큰 놈들은 뭐야? 귀 먹었어? 병실 밖 복도는 김준석이 지르는 고성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막말을 내뱉는 김준석은 앞을 막아선 경호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명품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헐렁하게 풀린 넥타이는 그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윤미숙도 가세했습니다. 온몸에 휘감은 보석들이 짜랑거리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지금 누구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태양건설 회장 사모님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것들이 길을 막아? 윤미숙이 핸드백으로 경호원의 팔을 내리쳤지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윤미숙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병실 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여세요. 시댁 허락도 없이 며느리를 빼돌리다니 이게 무슨 상식 없는 짓이에요. 맞아요, 장인어른. 나오시죠. 농사만 지으셔서 법도 예의도 모르시는 겁니까? 김준석이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에게 장인 박태철은 그저 흙 파먹고 사는 무식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굽실거릴 가난한 시골뜨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소란스럽던 복도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틈으로 걸어 나온 것은 박태철이었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의 낡은 셔츠, 그리고 바닥이 다다른 슬리퍼. 누가 봐도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은 서리빨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준석이 박태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꼴이 그게 뭡니까? 어디 밭일이라도 하다 오셨어요? 사람을 부르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부르시지 어디서 양아치 같은 놈들을 데려다 길을 막으세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우리 며느리 내놔요.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친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윤미숙이 팔짱을 끼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태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박태철이 다가올수록 묘하게 공기가 차가워지는 듯 했습니다. 김준석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술 기운을 빌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돌았나? 왜 말없이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돈 필요해요? 돈 달라고 시위하는 거냐고. 김준석이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뽑아들고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박태철의 인내심을 끊어놓는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박태철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눈에는 세상 모든 게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뭐야? 반말하지 마. 당신 딸내미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이거 받고 꺼져.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준석의 말이 끊겼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박태철의 투박한 손이 김준석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대로 벽에 쳐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준석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력이었습니다. 김준석의 발이 바닥에서 들렸습니다. 크헉 컥 놔. 김준석이 버둥거렸지만 박태철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숨이 막힌 김준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태철이 김준석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새끼야. 박태철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낮고 차가운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딸 몸에 난 상처가 몇 개인지 알아? 67개다. 멍자국, 찢어진 상처,
담뱃불 자국까지 합해서 67개야. 헉. 약속하지. 그 67개의 상처 하나하나에 내 놈 뼈마디를 하나씩 부러뜨려 줄게. 손가락, 발가락, 갈비뼈, 성한 곳이 없어질 때까지. 김준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공포, 단순한 늙은이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살기는 진짜였습니다.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풍기는 피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머, 이거 안 나? 사람 잡겠네. 윤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박태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경찰 불러. 이 늙은이가 미쳤어. 우리 귀한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박태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미숙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윤미숙은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치 뱀 앞에 개구리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경찰? 그래, 불러. 당장 불러. 박태철이 김준석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준석이 콜록거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볼만하겠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찬 남편과 그걸 옆에서 부추긴 시어머니라 뉴스에 나오기 딱 좋겠어. 뭐라고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윤미숙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철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윤미숙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증거라면 여기에 차고 넘칩니다. 이게 뭐예요? 윤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끔찍한 멍투성이인 박선아의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김준석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긁은 명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최민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김준석 씨가 강남 고급 클럽에서 사용한 접대비 명세서입니다. 회사 돈으로 하룻밤에 500만 원씩 쓰셨더군요. 이것도 횡령이 되는 건 아시죠? 바닥에서 숨을 고르던 김준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 정체가 뭐야? 그냥 변호사가 아니잖아.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라니요? 사실 확인이라고 해주시죠. 최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양건설 자금 사정이 꽤 안 좋은 것 같던데 이렇게 병원에서 소란 피울 시간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텐데요. 윤미숙과 김준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시골 늙은이가 고용한 변호사가 자신들 회사 사정까지 꿰뚫고 있다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가자. 두고 봐. 내가 변호사 사서 아주 작사를 내줄 테니까. 김준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박태철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미숙도 황급히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농사꾼 주제에 사기꾼 같은 짓이나 하고 우리 아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태양건설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겠어.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두 사람은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처량했습니다. 박태철은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철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꽉 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늙은 육신이 무리를 한 탓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버려둬. 짖는 개는 무섭지 않은 법이야. 정말 무서운 건 조용히 물어뜯는 개지. 박태철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은행 쪽은 작업 들어갔나? 네. 오늘 아침부터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김 회장 휴대폰은 불이 나고 있을 겁니다. 좋아. 아직 인공호흡기는 떼지 마. 숨이 턱까지 차서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 박태철은 다시 한번 차가운 눈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야수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박선아가 하는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선아야, 정신이 드니? 박태철이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박선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악몽을 꾼 듯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 여기 있다. 괜찮아, 선아야. 집에 갈래. 여기 무서워. 그 사람들이 올 거야. 와서 또 때릴 거야. 집에 갈래요, 아빠. 박선아가 울먹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2살이 된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딸의 깡마른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못 와. 그놈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아빠가 손 써놨어. 정말 안 와? 그럼 아빠가 누군데? 박태철이잖아. 아빠가 다 쫓아버렸어. 그리고 박태철이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자애로움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안 가도 돼. 여기가 내 집이야. 아빠랑 같이 살자. 뱃속 아기랑 너 아빠가 다 지켜줄게. 아빠. 박선아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아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줘서 미안해. 박태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딸을 안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밖에서 웃고 떠들고 있을 저놈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댄 것을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철의 전쟁은 이제 밤의 장막을 걷어내고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건설 본사 25층 회장실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장실 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진태 회장은 책상 위 전화기를 붙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골프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봐 이 행장,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 연장이 안 된다니. 우리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김진태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시중은행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사무적이고 단단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 심사부에서 태양건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만기가 돌아온 50억 원을 상환해 주십시오. 아니, 당장 50억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야.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게. 이자 더 쳐줄 테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4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뚝! 무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진태가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 옆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저놈들한테 사준 술값이 얼만데. 김진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노크할 정신적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전액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본사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뭐라고?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왜 이래? 김진태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나빠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태양건설의 숨통을 동시에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재 납품 업체들이 오늘 아침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 전부 다요. 미지급금 입금 전에는 트럭 한 대도 못 들여보내겠답니다. 전국 12개 현장이 올스톱되었습니다. 하청 인부들도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김진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회사가 멈춰섰습니다. 피가 흘러야 할 혈관이 막힌 것처럼 자금의 동맥경화가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양건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어느 놈이야? 김진태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별실. 회사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김준석은 대낮부터 친구들을 불러놓고 낮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구속 입건 상태라 자유의 몸이었지만 어제 병원에서 당한 망신 때문에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김준석이 샴페인을 벌컥벌컥 마시며 푸념했습니다. 말도 마라. 그 영감탱이 힘이 장난이 아니야. 밭일에서 흙만 파서 그런가 악력이 무슨 굴착기 같더라니까.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임신한 마누라 팼다고 쫓아온 거냐? 촌스럽게. 그러게 말이다. 아니, 부부싸움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조폭을 데려오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김준석이 회를 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그 영감 보니까 딱 돈 냄새 맡고 온 거야. 딸내미 앞세워서 위자료나 뜯어내려는 속셈이지.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았으니 우리 집 돈이 얼마나 탐나겠냐.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할 거냐? 이혼은 무슨? 돈다발이나 좀 던져주면 해결돼. 한 5억? 아니 5천만 원만 줘도 입이 찢어지게 좋아할걸. 시골 늙은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을 돈이잖아. 김준석이 의기양양하게 술을 따랐습니다. 두고 보라고. 내가 그 영감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석고 대죄하게 만들 테니까. 감히 태양건설 후계자 멱살을 잡아? 가만 안 두지. 김준석의 오만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 박태철이 귀에서 이어폰을 뺐습니다. 병원 VIP 대기실에 앉아있던 박태철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김준석의 휴대폰에 심어놓은 스파이웨어 덕분에 그 더러운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끝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딸 눈에서 흐른 피눈물 값이 고작 5천만 원이라. 박태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최민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변호사, 네 회장님. 저놈들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놈들에게 진짜 돈의 무서움을 가르쳐줘야지. 박태철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명령했습니다. 골든홀딩스 움직여. 300억 당장 회수해. 최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금 당장 상환을 요구하면 태양건설은 오늘을 못 넘깁니다. 확실합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숨만 붙여놔서 뭐하나. 대신 조건 하나 걸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전액 현금 상환. 1원이라도 부족하면 즉시 부도 처리하고 법정관리 신청한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최민준이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태철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준석, 내가 말하는 그 시골 늙은이가 너희들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되는구나. 1시간 후 태양건설 회장실, 재무이사가 문을 부술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 김진태가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재무이사는 숨을 헐떡이며 충격적인 소식을 뱉어냈습니다. 골든홀딩스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300억 오늘 오후 5시까지 전액 상환하랍니다. 연장은 절대 불가고 미상환 시 즉시 부도 처리한답니다. 뭐? 300억을 오늘 당장? 미친놈들 아니야. 계약서 가져와. 만기는 아직 남았잖아. 그게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습니다. 경영 악화나 신용등급 하락 시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특약이. 김진태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휘청거렸습니다. 300억. 당장 현금 300만 원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300억이라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 골든홀딩스가 어떤 곳이야?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배짱 좋게 나와? 내가 직접 가서 빌기라도 해야겠어. 그게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만. 재무이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이름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골든홀딩스의 실소유주를. 등기부 등본 추적을 해봤더니 누구야? 빨리 말해. 박태철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철? 김진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박태철. 거기서 문득 며느리 박선아의 친정아버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며느리 애비? 그 농사꾼? 네. 주소지가 경기도 외곽. 박 사장님 댁 주소와 일치합니다. 말도 안 돼. 그 영감탱이가 어떻게 3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냥 농사꾼이라고 했잖아. 김진태가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뇌리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득한 옛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시절 대한민국 사채시장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큰손, 현금만 트럭에 싣고 다닌다는 현금왕 박 회장. 그 사람의 본명이 박태철. 김진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박 회장이었단 말이야? 명동의 박 회장?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알다마다 그 양반은 기업 한두 개 살리고 죽이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끝냈던 저승사자야. 김진태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아들이 멱살을 잡았던 그 시골 늙은이가 실은 대한민국 지하경제의 제왕이었다니.
호랑이 꼬리를 밟은 정도가 아니라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김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회사 분위기가 왜 이래?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다들 수군거리잖아. 김준석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아버지, 내 카드 막혔던데 좀 풀어줘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잖아. 결제가 안 돼서. 짝!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김준석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김진태가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버지, 왜 때려요?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술 처마실 때야.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김진태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장인, 그 농사꾼 영감탱이가 누군지 아냐고 묻잖아. 그 양반이 우리 회사 목숨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 박 회장이란 말이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그분 멱살 잡고 딸내미를 패는 바람에 300억이 오늘 당장 회수 들어왔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김진태가 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일어나 병원으로 가서 무릎이 닳도록 빌어 살려달라고 빌란 말이야. 김준석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시골 늙은이가 300억을 쥐고 흔드는 거물이라니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저 공포에 질린 표정은 진짜였습니다. 김준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것이 지렁이가 아니라 독사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박태철은 병실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박태철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태양건설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 회장과 김준석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박태철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오게 해. 빌러 오겠지. 아니, 박태철이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병원 문 전부 잠가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밖에서 비 좀 맞으면서 기다리게 해. 얼마나 기다리게 할까요? 박태철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날씨였습니다. 저놈들 뼛속까지 추워질 때까지. 박태철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 딸을 2년이나 밖에서 떨게 만들었어. 저놈들은 하루쯤은 떨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나. 최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태철은 잠든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의 입구는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지자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밉살스러운 인간들의 방문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은 이미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대형 세단에서 내린 김진태와 김준석 부자는 우산을 펼 겨를도 없었습니다. 병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서자 김진태가 비를 맞으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박 회장님 사돈이야. 장인어른 뵈러 왔다고. 회장님 지시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경호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관계자? 내가 외부인이라고? 이 비서, 당장 박 회장님께 전화드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철은 이미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5시까지 앞으로 10분. 당장 300억을 갚지 못하면 태양건설은 내일 아침 부도 처리가 확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김준석이 파랗게 질려 물었습니다. 술은 이미 다 깼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이놈아!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여기서 빌지 않으면 문도 안 열어줄 거다. 김진태가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김준석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김진태도 자존심을 버리고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장인어른. 김진태가 병원 건물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박태철은 병실 안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 비친 부자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4시 55분입니다. 들여보낼까요? 최민준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태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픽 웃었습니다. 쥐 새끼들이 비 좀 맞았다고 죽는 시점을 하는군. 내 딸은 2년 동안 마음속에서 비가 내렸는데 말이야. 박태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여보내. 바닥 더러워지니까 수건이나 하나 던져주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흠뻑 젖은 김진태와 김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닿자 두 사람은 덜덜 몸을 떨었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박태철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자, 장인어른. 김진태가 떨면서 박태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인 줄 미처 몰라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준석도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엎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박태철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장인인가? 나는 자네 같은 사위를 둔 기억이 없는데. 아, 장인어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젊은 것들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싸움? 박태철이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튀어 김준석의 뺨을 스쳤습니다. 김준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임신 8개월 된 아내의 배를 걷어차는 게 부부싸움인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살김을 지지는 게 싸움이냐고. 박태철의 고함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김진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머리를 떴으며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딸린 식구가 수천 명입니다. 그래 회사. 내 딸 목숨보다 자네 회사가 더 중요하겠지. 박태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준석은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너는 할 말 없어? 내 마누라가 저기 누워있는데. 박태철이 손가락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는 박선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준석이 힐끔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선아를 사랑해서 버릇 좀 고치려고 그런 거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버릇? 박태철이 기가 막힌 듯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김준석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으악, 사랑하는 여자의 배를 구둣발로 짓밟아? 그게 내 놈식 사랑 방식인가? 그럼 나도 너를 좀 사랑해줘야겠군. 박태철이 주먹을 쳐들자 김진태가 황급히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제발 그 돈 300억 상환만이라도 유예해 주십시오. 부도나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박태철이 주먹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보듯 김준석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김준석이 바닥에 쓰러져 백해거렸습니다. 그래, 박태철이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기회를 주지. 김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상환을 연장해 주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자를 2배, 아니 3배라도 내겠습니다. 돈은 썩어날 만큼 있으니 필요 없고. 박태철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기자회견 열어. 대국민 사과해. 네? 기자회견이요? 김진태가 당황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면 회장직 유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폭행한 사실, 아들이 개망난이라는 사실, 온 세상에 다 알리고 석고대죄해. 내 딸에게 그리고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라고. 그러면 300억 한 달 연장해주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장인어른. 차라리 위자료를 100억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회사 이미지에. 이미지? 박태철이 최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최민준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김진태 앞에 펼쳤습니다. 그것을 본 김진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양건설의 비자금 잔고였습니다. 하청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뒤로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 정치권 로비 내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차명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했지. 내 놈들 목숨 줄은 내가 쥐고 있다고. 박태철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자네는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최소 징역 10년이야. 회사는 당연히 공중분해될 거고 선택해. 석고대죄하고 한 달을 벌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감옥 가서 회사 문을 닫든가. 김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를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김진태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했다. 내일 아침 10시 태양건설 본사 로비
생중계로. 네. 그리고 며느리에게 싹싹 빌어 연기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태와 김준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더욱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박태철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 국장들한테 연락해 내일 아침 10시 태양건설 기자회견 생중계로 편성하라고,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전해. 옆에서 듣고 있던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한 달 연장해 주실 겁니까? 저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반성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 저놈들 머릿속엔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는 생각뿐이겠지. 사과하고 나서 뒤로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릴 거야. 박태철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떨어졌을 때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니까. 네? 내일 기자회견장은 사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놈들의 처형대가 될 거다. 박태철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박선아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래 선아야, 깼구나. 배고프지 않아? 아빠, 그 사람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박선아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또다시 살아나 자신을 괴롭힐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이 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아야, 아빠가 농사 지으면서 배운 게 있단다. 잡초는 어설프게 밟으면 다시 일어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서 태워버려야 다시는 자라나지 못해. 박태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빠 믿지? 내일 아주 재미있는 쇼를 보게 될 거야. 너는 그냥 편안히 누워서 TV나 보고 있으면 돼. 박선아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진태 회장의 자택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김준석 그리고 로펌 변호사들이 모여 앉아 사과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에서는 눈물을 살짝 보이셔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죄송하다고 읽으시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십시오. 변호사가 코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은 무조건 고개만 숙이고 계십시오. 질문이 들어오면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라고만 대답하십시오. 김준석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진짜 쪽팔리네. 내일 친구들도 다 볼 텐데. 이놈아, 지금 쪽팔린 게 문제야? 내일만 잘 넘기면 한 달을 벌 수 있어. 그 사이에 자금을 마련해서 박영감한테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김진태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자신들의 재기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밤새 준비하고 있는 그 사과문은 사실상 그들의 유언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태양건설 본사 로비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방송사 카메라와 신문사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기업 홍보팀이 기자들을 통제하느라 바빴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마련된 연단은 마치 죄인을 기다리는 처형대처럼 싸늘한 공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온다, 저기 나온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김진태 회장과 김준석 그리고 윤미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연습한 대로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로비를 하얗게 밝혔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지만 세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못한 채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준석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고 윤미숙은 그런 아들의 팔을 붙들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김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뒤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 김진태가 잠시 말을 끊고 눈가를 훔치는 시lum을 했습니다. 양파라도 썰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못난 애비를 둔 죄로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자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로비를 채웠습니다. 제 아들 김준석이 임신 중인 아내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불찰이며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제 책임입니다. 피해자인 며느리와 사돈어른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김진태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김준석과 윤미숙도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김준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에 기자들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김진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이걸로 넘어갈 수 있겠어. 한 달만 버티면 돼. 그는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으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태양건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단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치직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원래라면 태양건설 로고가 떠 있어야 할 화면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거친 노이즈와 함께 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시골뜨기녀나, 밥이 이거밖에 없어? 스피커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태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김준석의 신혼집 거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김준석이 임신한 박선아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마, 제발, 아기 다쳐. 박선아가 배를 감싸 안고 애원했지만 영상 속 김준석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 그딴 애새끼가 대수냐? 네 애비가 돈 한 푼 안 보내주는데 자식이 무슨 소용이야. 퍽! 김준석의 구둣발이 박선아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헉 하고 삼켰습니다. 너무나 잔혹하고 충격적인 장면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꺼! 당장 꺼! 김진태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방송실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태철이 보낸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장악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윤미숙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맡고 있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쟤는 꼭 맞을 짓만 골라서 하네. 예, 준석아, 얼굴은 때리지 마라. 내일 쟤네 친정 가야 하잖아.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김준석 씨, 저게 사실입니까? 윤미숙 씨, 며느리가 폭행당하는 걸 방관한 겁니까? 회장님, 이것이 윤리 경영입니까?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어떤 놈이 장난치는 거야. 김준석이 얼굴을 감싸 쥐고 발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양건설의 이중장부,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리스트, 빨간 줄이 그어진 숫자와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23년 5월 국토부 공무원 퇴직금 명목 5천만 원, 하청업체 대금 리베이트 12억 원, 김진태 회장 개인 계좌 횡령 50억 원. 김진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비밀금고에만 있어야 할 자료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죄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김진태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부터 우렁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모세의 바다처럼 길을 열었습니다. 감색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연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김진태 씨, 김준석 씨, 맞으시죠? 맨 앞에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김진태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준석 씨는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김진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법 위에 군림해온 회장의 몰락이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변호사 불러. 김준석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 2명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윤미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방송되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끌려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태양건설 몰락, 사이다 검찰, 악마 시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양건설, 김진태 회장 부자, 기자회견 도중 긴급 체포, 공개된 폭행 영상의 충격, 국민적 분노 확산. 박선아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
그렇게나 무서웠던 김준석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 속에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박선아가 옆에 앉은 박태철을 보았습니다. 박태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화면 속 소란이 사라지고 병실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봤지? 박태철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응, 저놈들 별거 아니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겁쟁이들이야. 박태철이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이걸로 일막은 끝났다. 일막?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감옥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지.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해. 가진 것 전부 빼앗고 알거지로 만들어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박태철이 최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대표님, 진행하십시오. 태양건설 채권 회수 절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가동시켜 주십시오. 박선아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농부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거대하고 강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이,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선아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울먹였습니다. 박태철은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웃을 일만 남았어. 우리 손주 태어나면 저런 놈들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지. 박태철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비겐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박태철의 눈은 아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청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쥐새끼들이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그의 사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한 달, 태양건설의 몰락은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한순간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던 중견기업이 공중분해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가 확정되던 날, 태양건설 본사 건물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박태철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망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수천 명의 직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철은 최민준을 통해 태양건설의 우량 자산만을 골라 인수했습니다. 이름만 바뀐 새로운 회사의 간판이 내걸리던 날,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용 승계. 박태철이 내건 유일한 인수 조건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놈들은 오너 일가뿐, 밤낮 없이 일한 직원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박태철의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수 과정에서 김진태와 김준석, 윤미숙이 챙겨갈 몫은 단 1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알거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박태철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창의 서울구치소, 김준석은 1. 5평 남짓한 좁은 독방이 아닌 8명이 함께 쓰는 홍거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고급 클럽에서 수백만 원짜리 술을 뿌려대던 전무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인복인 갈색 옷은 헐렁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은 겁먹은 토끼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 재벌이세. 뭘 꼬라봐. 변기 청소 안 해? 방장이라 불리는 덩치 큰 수감자가 발로 김준석의 엉덩이를 툭 찼습니다. 김준석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 아까 닦았습니다. 닦았는데 냄새가 나? 밖에서 마누라 패고 다닐 땐 힘이 넘쳐나더니 변기 닦을 힘은 없냐? 주변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낄낄거리며 조롱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김준석의 죄상은 교도소 안에도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파렴치범, 교도소에서도 가장 질 나쁜 취급을 받는 부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김준석이 황급히 변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소를 들고 변기를 닦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구역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오늘 밤 잠 못 잘 정도로 두들겨 맞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해. 김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변기물과 섞였습니다. 박선아가 차려주던 밥이 그리웠고 푹신한 침대가 뼛속까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박선아에게 주었던 공포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와 매일 밤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나갈 날은 아득히 멀었고 밖에는 그를 기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부촌, 대저택이었던 김진태의 자택 앞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재 도구를 압류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 이 장롱은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혼수란 말이야. 이건 내 거라고. 집행관들이 윤미숙이 끌어안고 있는 장롱에 붉은 압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사모님, 비키십시오. 이것도 전부 김진태 씨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뭐? 경찰?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내 집에서 내 물건 지키겠다는데 누가 뭐래? 윤미숙이 집행관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힘센 집행관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화려했던 밍크 코트는 빼앗겼고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마저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집 안에는 텅 빈 공간과 먼지, 그리고 윤미숙의 비명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윤미숙은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속옷 몇 장과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철컥 대문이 잠기고 그 위에도 출입금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윤미숙이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 뉴스에 나온 악질 시어머니 아니야? 맞아. 며느리 맞는 거 구경했다는 그 여자잖아. 심지 인과응보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겠지만 지금의 윤미숙에게는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너랑 엮이면 우리도 망한다는 차가운 말과 함께 끊겨버렸습니다. 한때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아래로 보던 그녀가 이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윤미숙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편 박태철의 단독주택, 이곳은 바깥 세상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철은 며칠 전부터 창고에 있던 공구를 꺼내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였습니다. 투박하지만 튼튼한 원목을 깎고 사포질하는 그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달리 섬세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박선아가 쟁반에 깎은 과일을 담아오며 물었습니다. 퇴원 후 친정으로 돌아온 박선아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멍은 거의 사라졌고 불안하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선아냐, 이거 봐라. 우리 손주 자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좀 높게 만들었다. 튼튼해 보이지? 박태철이 땀을 닦으며 으쓱거렸습니다. 박선아가 침대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어렸을 때 제 책상도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랬지. 그게 벌써 30년 전이구나. 세월 참 빠르다. 박태철이 먼 산을 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선아 아가씨,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최민준이 맨마루에 걸터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입니다. 재판부에서 선아 아가씨의 청구를 100%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50억 원, 재산 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선아 아가씨 단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요? 박선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원고 박선아, 피고 김준석은 이혼한다.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선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리고 내 아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김준석 명의의 재산이 전부 압류되어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쪽 집안 사람들은 아가씨와 아기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최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박선아가 최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오누이처럼 지낸 사이였기에 그 고마움은 더욱 컸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태철이 흐뭇하게 두 사람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따위 없어도 돼. 내 돈으로 키우면 되지. 중요한 건 우리 선아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야. 네 아버지, 저 정말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박선아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시원했습니다. 박태철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아빠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기죽지 말고. 응, 그럴게요. 해질녘 최민준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등기 우편 하나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김준석이었습니다. 박태철이 우편물을 받아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장인어른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반성문이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일 것이 뻔했습니다. 박태철은 한동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뜯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읽을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놈의 변명과 거짓 눈물을 읽어주기엔 자신의 눈이 아까웠습니다. 찰칵 박태철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봉투 끝에 옮겨 붙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장인어른께라는 글씨가 불길 속에서 까맣게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다. 박태철이 타들어가는 편지를 재떨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준석이라는 존재를 딸의 인생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소각해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거실에서 박선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철의 얼굴에 그제야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태워버린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오, 간다. 박태철이 서재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박태철과 박선아가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 앞만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 밤의 기억이 거짓말처럼 박태철의 집에는 눈부신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벚나무가 만개하여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까르르, 하비맘마.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녀 아영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박태철은 마당 캔마루에 앉아 아장아장 걸어오는 손녀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뒷세계를 주름잡던 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손녀 바보가 된 완벽한 할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잘 도겄네. 이리 온, 할아버지한테 오너라. 박태철이 두 팔을 벌리자 아영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품에 폭 안겼습니다. 분유 냄새 섞인 아기 냄새가 박태철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에 안길 때마다 박태철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선아가 나왔습니다. 1년 전 병상에 누워 공포에 떨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재단 이사회에 있는 날인 거 아시죠? 박선아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및 법률지원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다른 사람들은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오, 걱정 말고 다녀와라. 아영이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아영아, 엄마 다녀올게.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박선아가 딸의 볼에 입을 맞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늠름한지 박태철은 한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잡초는 밟힐수록 강해진다 했던가. 딸은 시련을 걸음 삼아 더욱 단단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태철의 충직한 그림자이자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양손 가득 아영이의 장난감과 간식을 사들고 온 그는 삼촌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영이 많이 컸네요. 지난주보다 키가 더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까 하루가 다르게 커. 밥도 잘 먹고 힘이 장사야. 나를 닮았나 봐. 박태철이 허허 웃으며 수박을 잘라내왔습니다. 식마루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가롭게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장님, 그쪽 소식 들으셨습니까?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박태철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 뒤지는 소리 하지 마라. 밥맛 떨어진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김준석 그놈 교도소 안에서 사고를 쳤답니다. 같은 방 수감자랑 시비가 붙어서 난동을 부리다가 독방에 갇혔답니다. 형기도 1년 늘어날 것 같고요. 안 봐도 뻔하지. 밖에서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왕노릇 하려다 두들겨 맞은 거겠지. 박태철이 무심하게 수박씨를 뱉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판 무덤이니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본인 몫이었습니다. 김진태 회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답니다. 아마 옥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과응보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제 눈에서는 골수가 흘러야 하는 법이야. 박태철에게 그들은 이제 지나간 뉴스에 가십거리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딸과 손녀가 살아갈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돌아가고 박태철이 호수로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기척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박태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기척, 낯이 익었습니다. 박태철이 호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끼익, 무거운 철문을 열자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누군가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윤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병원에서 보석을 휘감고 소리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옷은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낡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라 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때 묻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태철은 문지방을 넘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게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윤미숙이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손녀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핏줄인데 제가 직접 짠 신발입니다. 윤미숙이 아기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박태철은 그 신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녀? 누가 내 손녀야? 아니, 그래도 핏줄이지 않습니까? 아비는 감옥에 갔어도 할미는 닥쳐. 박태철의 낮은 목소리가 윤미숙의 입을 막았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살기가 윤미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 배를 걷어찰 때 옆에서 구경하면서 과일 처먹던 게 누구였더라? 그때는 핏줄 아니었나? 그때는 뱃속에 있던 게 짐승 새끼였어?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집안 핏줄은 이 집에 없어. 내 손녀 몸에는 내 딸의 피와 내 피만 흐를 뿐이야. 더러운 피 따위는 섞이지 않았어. 박태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윤미숙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태철의 등 뒤에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다시는 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딸, 내 손녀 눈에 띄는 날에는. 박태철이 윤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직접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법 같은 건 필요 없이 내 방식으로. 히익. 윤미숙은 공포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신발을 떨어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를 본 사람처럼. 그것이 박태철이 본 윤미숙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때 묻은 아기 신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박태철은 발끝으로 그 신발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습니다. 재수 없는 것. 박태철이 대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이 깊었습니다. 박선아도 퇴근해서 돌아왔고 아영이도 곤히 잠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인 시간. 박태철은 서재에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족자를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인감도장 하나와 빛바랜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 뒷세계 금융시장을 호령하던 박 회장의 상징물들이었습니다. 지난번 복수를 위해 잠시 꺼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태철은 그것들을 꺼내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감나무 아래 미리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감도장과 장부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덮일 때마다 피비린내 나던 과거의 기억도 함께 묻혔습니다. 잘 가라, 박 회장. 박태철이 흙을 다지며 읊조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박 회장은 없다. 아영이 할아버지, 박태철만 있을 뿐이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도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임무는 단 하나. 이 평화로운 마당에서 딸과 손녀가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박태철이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철은 일찍 일어나 마당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선아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찌뿌둥했던 어깨가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깬 아영이가 아장아장 기어 나왔습니다. 지지, 맘마,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깼어. 할아버지랑 맘마 먹자. 박태철이 아영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박선아가 쟁반에 밥을 차려 마루로 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동그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위에 박태철이 생선살을 발라 아영이의 숟가락에 얹어주었습니다. 자, 아해,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냠냠. 오물오물 밥을 먹는 손녀를 보는 박태철의 눈가에 주름이 졌습니다. 행복이 뭐 별거일까?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 아프지 않고 웃으며 사는 것, 그거면 좋겠습니다. 박선아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박태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응? 왜? 찌개가 짜냐? 아니요, 그냥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셋이서 밥 먹는 게 꿈만 같아서. 박선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박태철이 숟가락을 놓고 딸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등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꿈 아니야, 현실이야. 이제 매일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 못해. 응,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 아빠가 있다. 카메라는 점점 뒤로 멀어지며 평화롭고 단란한 박태철의 집 풍경을 비춥니다. 담장을 넘어 뻗어나간 벚나무 가지, 그마루에 모여 앉은 세 식구의 웃음소리, 그리고 화면이 흐려지기 직전 박태철이 대문 쪽을 한번 힐끗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맹수처럼 살아있습니다. 마치 이 행복을 부수려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이빨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건드리면 죽인다. 그 무언의 경고와 함께 담장 위 박태철이라는 문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옥 같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진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네 삶의 정답을 조금이나마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